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7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연속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사망자도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6명이 나왔는데 일주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6일 연속 10명 내외고요. 네.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명이었고 네. 4명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서울은 오랜만에 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또 39일 만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사망자는 240명이고 치명률은 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망자 추이를 보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증 환자도 감소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치료를 오래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 특히 고령에서 중증 환자가 많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위중한 환자가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대본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관련해서도 언급이 잠깐 됐어요. 일단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지금도 시행 중이죠. 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 중인데 1인당 2매까지 가능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3매로 확대됩니다. 아무래도 네. 마스크 공급량이나 또 마스크 수요, 공급량이 딸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네. 확대를 한 것 같고요. 네. 또 한국적연행 7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렇죠. 그래서 해외 네. 참전 용사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혹시 부족할 경우 조심스럽게 100만 알겠습니다. 장을 공급하겠다. 네,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6명이며 치료받고 계신 환자는 1,96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현재까지 240명이고 다행히 어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6명 가운데 4건은 국내 확진 사례이며 2건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마련 추진 계획,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추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과 구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 지침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 규범이라며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로 정착될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다음 주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고 대리 구매의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께서는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를 위하여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숫자도 1,000명대로 떨어진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함께 힘을 모아 거리두기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해외의 코로나19 감염은 심각한 상황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과 카페, 여행과 여가시설 등의 영역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방역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과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강해 다양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세부 지침 초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 방역 기본 지침 방안 발표에 이어 시설별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2개 정부 부처에서 31개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초안들은 일상생활과 철저한 방역을 조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학습과 참여를 통하여 확정 시행되고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라는 기본 원칙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하게 망라하기 위하여 업무, 일상, 여가와 같은 세 개의 대분류 아래 세부 목적별로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와 같은 9개의 중분류, 장소별로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과 같은 31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지침 초안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 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세부지침 초안은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에 초점을 두고 공개되는 초안입니다. 앞으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 원칙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침 초안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2만여 개의 각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 소독, 교실 책상의 재배치, 등교 시 발열 검사 준비와 수업 시간 차별화 등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등교 이후에 사용할 손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지역별로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취함으로써 등교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4월 14일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4월 22일 현재 46,348명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격리자 분들께서는 격리 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4월 1일 이후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무단 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하여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 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작 감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GIS 상황폰을 활용하여 격리 장소,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무단 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여 현재 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말과 5월 초 연휴 기간까지 여행이나 모임, 가족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고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어지는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혼잡하고 밀집된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옆 사람과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저희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슬기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크게 봤을 때는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세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문제, 또 학교 방역 그 현재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격리 이탈자 관련해서 안심밴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자가격리자가 6만 명에 가깝게 네. 이제 증가를 했다가 현재 그러니까 이틀 전 상황으로 4만 6천 명에 6천 명.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무단 이탈자가 4만 2천 명이나 되다 보니까 무단 네. 이탈자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예고한 대로 안심밴드를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27일부터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탈자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인 거죠. 무단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하고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을 시키는데 네. 본인의 동의 하에 이제 안심밴드를 착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혹시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시설 격리를 강제하겠다. 네. 그리고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돈은 비용도 본인 본인 부담. 부담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봤더니 ICT 기술이 접목이 돼서 동작 감지 관련 얘기도 나왔어요. 움직임이 없다면 알림창이 뜨고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휴대폰에 이제 동작 감지 센서가 이제 그런 앱이 깔리게 돼서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경고창이 뜨게 되고요. 혹시 거기에 이제 답변이 없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이 또 전화로 확인을 해서 혹시 무단 이탈이나 이런 자격리 위반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루 2번 지금 건강 체크를 위해서 전화를 네네. 거는데 하루 3번으로 늘리고 네. 또 갑자기 또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불시 점검. 불시 점검을 또 강화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해외 입국자 그 제한이 있었던 4월 1일 이후에는 2차 감염이 없었지만 또 끝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학교 방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 국민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언제 이제 등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방역 당국이 전체가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 이 학교 방역과 관련돼서 점검 사항들이 나왔네요. 네, 언젠가는 이제 등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물론 5월 5일까지는 일단은 약간 느슨해진 사회적 네.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니까 5월 5일 이후에 아마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한다면 네. 고3부터 아마 계약을 그렇겠네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일일이 다 발열 검사를 하게 되겠고 네. 또 손 소독제나 보건용 마스크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책걸상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니까 재배치를 해야 재배치도. 되는데 재배치를 또 하게 됐고요. 또 네. 고3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온라인 계약과 아마 등교 계약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등교 시간도 좀 차별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지침들이 네. 이미 마련이 됐고 또 연습 삼아서 시행도 한번 모의 해봤다라고 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모의 네. 훈련도 시행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학교 방역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상황이 점검이 됐고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22일 날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의 기본 원칙들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이제 31개 소 분야로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봤더니 정말 다양하게 언급이 돼 있더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분야는 뭐 서로 네. 한 개 분야지만 우리의 뭐 일상생활인 겁니다. 업무에 관계된 것, 또 우리 일상생활 쇼핑을 하거나 그런 일상생활, 여가, 여행을 하거나 뭐 공연장에 가거나 그럴 때의 지침들. 지침은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 수칙이 있고요. 네. 또 이 관리자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리두기 이 방역 상황과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대원칙은 이겁니다. 네. 일단 아프면 가지 마라. 직장이든 공연장이든 어디든 아프면 일단 집에서 쉬어라라는 네. 거고요. 2m 거리두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밀집 시설이나 대중교통, 회의 등에서는 2m 거리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1m는 떨어뜨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라는 거고요. 네. 또 사업장이나 모든 곳에서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환기, 환기. 또 소독 철저히 하는 거가 네. 중요하고 또 개인 위생 관리, 그 기침 예절이나 또 손 자주 씻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언택트 시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직장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영상 회의를 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게 돼도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네. 또 공연장에 가게 돼도 사전에 미리 이제 티켓을 발매를 해서 예매를 해서 네. 거길 가서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예매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들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네. 앞서 이제 건강거리 이제 두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좌석을 재배치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도 좌석의 재배치도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종교시설 등이 이제 가장 밀집한 건데 지금 붙어 있죠. 마스크를 네. 착용, 그러니까 하도 31개 분야가 되니까 네. 마스크 착용이 이제 뭐 필수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필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이 거리가 좁아지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네. 같은 종교시설, 도서관, 또 네. 대형 마트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일단
의무화될 것 의무화. 같습니다. 또 네. 입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네. 직원이 발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집단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본 수칙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 그러니까 워낙 각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있지만 방역 관리자가 그 상황에 맞게 세부 지침을 운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발열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마스크 착용을 하는지 그거를 잘 봐야겠죠. 또 하나는 혹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면 바로 네. 신고를 해서 이 집단 이렇게 우리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쭉 보니까 이제 31개 항목인데 어느 곳 같은 물론 이것이 최종안은 아니죠. 초안입니다. 초안이죠. 네. 뭐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네. 홈페이지 오늘부터 아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초안을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나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을 짓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초안을 봤을 때 어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원,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가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중이용 시설 기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대부분 발열 체크 반드시 하게 네.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발열 체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이틀 연속 한 자리 쓰고 사망자가 0명이고 또 치료제도 1,000명대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신호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9일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간호사인 딸과 고교 교직원인 아버지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제한적 전파에 그친 걸로 파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사실을 알려줬는데 일단 부산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가 어떤 분한테 감염됐는지 모르지만 네. 확진이 됐고요. 네. 또 그 가족인 아버지가 확진이 됐는데 아버지가 또 고등학교 교직원이었기 네. 때문에 다중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두 분이 네. 부녀가 접촉자만 한 1,300여 명이고요. 또 증상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19에 걸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마스크를 착용했고 지금까지 접촉자들 1,3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다중이용 시설도 많이 이용했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썼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명 제한적 전파에 다행히 그쳤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대본과 방역 당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지만 계속해서 긴장의 끝을 놓지 말아야 된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2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을 해서 좀 장기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련하고 있죠. 지금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올해 가을, 겨울 또 내년 봄까지 얘기를 하다가 또 최대 2년까지 2년까지도 왜냐하면 네. 2년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항체 양성률 그러니까 이제 방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또 환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대비가 사실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생활화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초안을 오늘 마련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주 그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한국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이제 이주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가 좀 밀집돼 있다고 하고요.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집단 감염이 생겨서 인구가 이제 570만인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어서서 한국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인구에 대비해서는 폭발적으로 환자가 생긴 셈입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동남아에서 방역 그 모범 국가로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이른 시일에 계약을 하고 또 유치원에서 집단 발병이 생겼고 이렇게 많은 환자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 기숙사에서 생겼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 같은 경우는 또 밀집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떤 환자가 처음에 누가 생겼는지 촉발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네. 또 이분들이 병원에 잘 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단도 상당히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불법 체류자나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샘플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개인 방역 중에 보조 수칙에 이제 건강 관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개인적인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고위험군에서도 이제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만이신 분들도 들어갔다면서요. 우리가 고위험군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 또 어르신들. 만성 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위험이죠. 물론 임신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20배 가량 네. 높아진다고 하고요. 어제는 또 비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비만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면 네. 앞서 보셨듯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은 치명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만하신 분들도 또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그 코로나19 환자 수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시험의 우선순위가 마련돼야 된다는 기사가 나와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상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경우는 외국과 같이 하는 다국적 임상시험인데 네. 여러 가지 뭐 렘데시비르, 칼레트라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 지금 환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도 앞서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임상시험을 시작을 했지만 환자 수가 줄면서 임상시험이 멈춘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좀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가능성 있는 가능성 있는 약을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보름 넘게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김재로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대구 2명, 경북 1명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보름 넘게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완치율도 높아져 대구는 86%, 경북도 79%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48살 A씨가 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 전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도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A씨는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고 A씨가 머물렀던 정신병원 7층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입원 환자와 직원 34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정신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환자를 입원시킬 때 검체 검사와 격리 조치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집단 면역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군입대 시 신체검사 등에서 혈액을 채취해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수도권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처럼 이 뚜렷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있어서 아직 긴장을 늦추긴 이릅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8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60명, 서울이 628명, 인천이 92명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모두 1명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1명이 나왔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사는 52살 남성인데 총선 투표일인 이달 15일 이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후 5시 반부터 5분간 문화예술회관 투표소에 머물렀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다시 확진되는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구로 콜센터 건물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28살 남성이 지난 5일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이 이달 27일부터 외래를 확대해 초진 환자도 진료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기능도 일부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자는 건물 밖에 있는 안심진료소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고 외래 진료를 통한 입원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응급실을 통해서만 입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수출과 생산에서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충격 얼마나 더 커질지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수출의 버팀목이 된 반도체. 하지만 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는 세계 반도체 출하량이 올해까지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 한국은행도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4분기의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수출이라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도 수출 차질이 본격화돼 다음 달까지 생산이 30% 급감할 거라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27% 줄었고 특히 완성차 수출은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국제선 여객이 98%나 줄어든 항공, 분기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도 전 세계 경제 위축으로 여파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수출 면에서 타격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고요. 국내 확진자가 줄면서 내수 회복 기대도 있지만 고용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법인 파산 건수도 10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라던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2분기의 어려움을 넘어서 3분기까지 생존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버티게 해주느냐가 2분기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90조 원 규모의 일자리와 기업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 자동차와 항공 등 5개 주력 산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경제 각 분야의 정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경제 중대본도 본격 가동됩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우선 지원하기로 한 업종은 자동차와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개입니다. 대표 주력 산업이자 고용과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약 6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부품 수입 관세를 낮추는 등 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해 70%까지 대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항공사는 공항 사용료 감면을 8월까지 연장하고 국책은행이 긴급자금을 선지원합니다. 해운과 정유, 조선업도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 대책은 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으로 금융, 산업, 고용 크게 3개 분야에 대응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반장을 맡습니다. 매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는 우선 이미 발표된 대책을 점검, 보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도 챙길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외교하고 통상, 또 외교하고 금융이라든가 관련된 경제부처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고용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만큼 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경제중대본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부 여당이 자발적 기부를 조건으로 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 교통정리 하룻말인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기획재정부를 공개 질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여야 간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보도에 안다현 기자입니다. 발단은 언론 보도였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전국민 지급안에 반발한다는 건데 총리실에서 곧바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고이자 공직기강 다잡기로 보입니다. 결국 기재부는 어제 오후 늦게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통합당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재부에 구체적인 예산 처리 방향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원 범위를 전 국민으로 변경한 경위 등 22가지를 콕 집어 요구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과연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예산의 처리 방향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다 지급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당 요구대로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했으니 이제 모든 건 통합당 손에 달렸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벼랑 끝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겠냐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업 대란이 5주 연속 계속돼서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 추락 후 빠른 회복을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주 연속 청구 건수 증가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폭증세가 이어진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5주 동안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만들어진 2,200여만 개의 일자리보다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긴 셈입니다. The highest recorded unemployment rat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s 25%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t is likely now that our actual unemployment rate at this moment is around 20%.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400만 건대로 줄어 실업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도 큰 폭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HS 마킷은 4월 제조업 서비스업 포괄 종합지수가 한 달 전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공장 가동률과 공장 주문량 모두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암울한 경제지표 발표에 올 하반기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이 신중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했다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흐름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U자형이나 나이키 로고 모양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에 반발하는 미국인들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비록 소수지만 이들에 맞서는 의료진들의 침묵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열자며 주지사들에게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너무 서두른다며 일부 주의 조기 개방에 반대했습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내려진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이른바 셧다운 반대 시위입니다. 이들 앞에 간호사들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시위대가 말을 걸건 말건 진료복에 마스크를 쓴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다는 간호사는 참상을 보았고 시위가 있다는 소식에 설득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설득의 방법은 침묵입니다. The beauty in being able to silently protest and not engage with these people allowed us to
see what they really thought. 앞서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의료진 복장의 2명이 시위대를 막아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위는 주 정부가 내린 제한 조치가 과하다거나 헌법이 정한 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는 친트럼프, 총기 옹호, 백신 반대 등을 주장하는 정치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5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조지아주는 내일부터 이발소와 체육관 등을 열 예정인데 조건이 되면 경제활동을 재개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너무 서두른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I told the governor of Georgia, Brian Kemp, that I disagree strongly with his decision to open certain facilities.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20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업자가 치솟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꼭 필요하지만 섣부른 재개에 따른 책임도 마음에 걸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라마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의식이 간소화됩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달을 기념하는 라마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약자 등을 제외한 이슬람 신자들은 한 달 기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물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낮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금식에 관한 규정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경우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종교 지도자도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식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라마단 기간 저녁에 이루어지는 단체 기도 타라위와 저녁 식사 모임 이프타르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라마단 기간에 모스크를 폐쇄해 기도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حزينين جدا أن نستقبل رمضان هذا العام والمساجد مغلقة ولم نتمكن من أداء صلاة الجماعة ولكننا بنفس الوقت حريصين على الصحة العامة وعلى المصلحة العامة. 다만 이라크 등은 신청 모임을 고려해 24시간 통행 금지를 야간 통행 금지로 완화했고 아랍에미리트도 라마단 기간 쇼핑몰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종교계 반발을 수용해 라마단 기간 모스크에서 단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멕시코에선 의료진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커피와 락스 세례를 퍼붓는 등 의료진들이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의료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경찰관도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멕시코에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막는 간호사들을 공격합니다. 의료진 얼굴엔 멍이 들었습니다. Here they attack us, and it's very frustrating. 이 여의사는 산책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녀의 얼굴과 목에 세제를 뿌렸습니다. 간호사인 리아 씨도 최근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감염자라고 외치며 그녀의 등 뒤에 커피를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We're scared for our lives, she says, but we have to go to work because we have to help people. 이제 의료인들은 병원 밖에서 유니폼을 입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병력도 배치될 정도입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의료인에 대한 공격이 최소 4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유가 의료인 때문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면서 공격과 차별을 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멕시코에선 보호장비 부족 등으로 의료진 감염도 속출하고 있는데 공격과 차별에도 시달리며 의료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경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체포 당시 어디 가던 길이셨습니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 버스회사에 공금 16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어젯밤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검거됐습니다. 검찰 구속을 피해 잠적한 지 5달 만입니다. 함께 검거된 신한금융투자 출신 직원은 이미 검찰의 신병이 넘겨진 상태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수사 대상들이 검거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앞서 라임 자산운용은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기획과 운용을 맡았고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인인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5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건네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 검사 내용을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로비를 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권은 술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명 절차에 들어가면서도 성추행 사실과 사퇴 계획을 전혀 몰랐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 사퇴 3시간 만에 대국민 사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성추행 사실은 물론 총선 뒤 사퇴하기로 했다는 것 모두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에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정말 몰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총선 뒤 사퇴하도록 청와대, 여권 인사가 관여했는지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표현하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이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장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조만간 회의를 열어 오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성착취물의 판매와 소지, 구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구매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 그러나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200여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A 씨. 고작 벌금형이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공급한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소시효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판매자의 경우 현재 형량이 징역 10년까지인데 하한선을 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작과 판매를 하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자 역시 앞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쳤었는데 현행 최대 징역 1년인 형량을 3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를 선삭제, 후 심의로 간소화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성범죄물을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고 전한 CNN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위중한 상태라는 CNN 보도에 모른다고 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CNN이 오래된 서류를 근거로 보도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최신 자료가 아닌 시기가 지난 서류에 근거한 CNN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가짜 보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부 사실이 부정확하다는 것인지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하려는 CNN 기자에게 더 이상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고 가짜 뉴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면서 그가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사흘 전 CNN은 미 안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심장질환 수술 후에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